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의 시사 돌직구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주 정말 우리 프로의 보석 같은 존재 고정 게스트죠.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꼭꼭 짚어주시는 손병관 기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정신없이 뭐 지방선거 이후에도 뭐 네. 역시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 아,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 아, 우리나라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말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영어에 적절한 어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에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정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슈의 중심에는 우리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님이 딱 계신데, 아, 도대체 이분 정말 감자의 덩이줄기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매일매일 이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권에서도 새누리당 안에서도 뭐 초선 의원들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여권 안에서도 아니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은 대체 청와대 생각은 문창극을 지명한 청와대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해요.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의도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그 여당 초선 의원들이 그 좀 지명을 처리해야 된다는 공동성명이 나온 게 네. 대략 한 48시간 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역대 총리 지명하고 나서 아마 그게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기록 경신하셨네요. 네. 예, 그만큼 뭐 좀 굉장히 큰 건이 어떤 하자가 터졌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청와대가 문창극 후보를 왜 총리로 내세웠을까? 지금의 어떤 반응이라는 그런 걸 예상했을까?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두 가지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지역 안매고요. 네. 이분이 이제 원적은 이제 이 평안도 이북이지만은 네. 오랫동안 이제 충북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충청 출신 인사라는 어떤 상징성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됐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도 사실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문창극 후보자가 한 30년 이상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생기는 이제 언론계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문창극 후보자의 양력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오래 활동을 하면서 관원클럽 총무를 했어요. 아, 네. 이 관원클럽이라는 게 뭐 정치인들 데려다가 무슨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단체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이제 이 언론인들의 이제 친목단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하나의 뭐 유의미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토론회 같은 것도 자주 하게 되고, 뭐 방송기자 클럽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 이제 안대희 후보자 낙마의 교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를 했던 게 이제 표면적인 이제 전관예우지만은, 그렇죠. 이 전관예우라는 거를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는가에 있어서 이제 언론의 프리즘이 중요한데, 이 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의 논주로다가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방송이라든가, 예, 조선중앙동아라든가 이런 좀 영향력 있는 신문들이 논조가 이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앙일보가 조중동이 이제 하나의 큰 축이고, 그곳에 있으면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 문창극 후보자의 비토론에 대해서 크게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비판적이면서도 최근에는 이제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론을 바꿨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뭐 반면에 이제 안대희 같은 경우는 이 정관 예우군 논란이 나오고 그 초기 단계에서 안 후보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이런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가지고 과연 국가 대개적으로 되겠냐 이런 논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가지고 이제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권 제도들조차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고요. 그에 반면에 일단은 이 문창극 후보자의 네트워크를 믿은 거죠. 그런데 안대희
지명자 낙마에서 정말 이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통합해서 좀 우리 편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 문창극 개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구설들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런 의도 자체가 정말 그 문창극 지명 의도 지금 기자님이 추측하신 그런 의도 자체가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전혀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냥 문창극 후보자의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막 물론 이후에 무슨 셀프 임용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 단계에서 오케이를 했던 거거든요. 아, 이런 실제로 근데 그동안에 써왔던 칼럼을 보면은 책이 한 몇 권이 됩니다. 네. 실제로 내신 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권에서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1시간 이상짜리 이제 이 설교 동영상을 틀고 아, 이분 정말 애국자다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사실상 이제 옹의로는 돌아섰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학술적인 좀 개념을 차용을 하면은 이제 봉구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이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아,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 4대 우상론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제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 우상을 제기를 했는데 동굴의 우상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세상을 판단하려는 거고요. 시장의 우상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런 거를 믿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이제 잘못된 결론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만나본 문창극은 괜찮다. 아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얘기 별로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2가지 어떤 우상이 결합됐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분들의 생각이 문창극 후보자가 보였던 그런 역사관, 민족관에 대해서 내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사실상 어떤 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창극 후보자를 내치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이 될 거라는 거죠. 아하. 예, 사실은 나도 저 문창극 씨의 발언이나 역사관에 동조하는 시각인데 이게 국민적인 반응이 이렇다고 해서 내쳐야 한다. 이게 이제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선택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대변이라고 했다나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게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또 이 문창극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도 이제 뭐 그냥 대학원이 아니라 제대로 2년제 대학원을 다녔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가십성 논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나온 이 문창극 후보자를 둘러싼 그런 발언과 역사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설이 너무 심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임명을 강행하고 뭐 청문회까지 가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안대희 후보자는 이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무난한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당이 무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무리를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정책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어떤 정치적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이요. 아, 정치적 진공 상태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적인 과도기예요. 이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 이제 청와대가 임명한 인사를 국회에서 표결로 이 임명 동의를 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키더라도 왜 그런 사람을 통과시켰느냐 부결이 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부결을 시키도록 정치력을 발휘 못했냐 2가지 중에 책임이 다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구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당이 다음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야 이제 정식 지도부가 생기는데 지금은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원들의 이제 그러니까 추대를 통해 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 임명 동의안 자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이 이한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당 주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문창극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 세기의 강도로 얘기를 하면은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정도의 어떤 여론의 추이를 보고하면서 그냥 말을 던지는 수준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문창극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냥 청와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될 일은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도 큰 부담 없이 그냥 일단 가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걸로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답답하네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문창극 청문회는 보이콧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뭐 트위터나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창극 씨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문회 보이콧 그리고 청문회에서 맞붙어 보는 것 야당으로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선택이 옳은 선택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결국은 야당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최대한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 그것이 낙마를 시키든지 낙마는 안 되더라도 이 논란을 가지고 이 730 재보선 다음 달에 있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일단 변수가 되는 건 현행 이제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이제 내일 정도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은 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단서 조항은 없는 상황인데 한 이 20일 동안에 이제 청문회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나서 표결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만약 안 될 경우는 또 그냥 바로 표결을 직권산정 같은 걸로 옮길 수 있냐 이런 거에 논란은 있지만은 저는 뭐 20일이면 아마 7월 초에까지 이걸 마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야당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는 뭐 그 시한을 좀 넘기고 최대한 어떤 730 재보선에 맞춰가지고 이 논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신경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여권에서는 뭐 국회법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인 옥신각신 그런 공방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예. 참 이 전에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 지명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런 추측이 있었어요. 다소 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예스만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문창극 씨가 총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직언을 하실 것 같고요. 아, 직언. 예, 그 말은 이제 반대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어떤 유화적인 국민 통합적인 그런 노선을 가려고 하더라도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당선 시기에 51%의 표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51%를 가지고 48%를 억누르는 그런 굉장히 강경 노선을 주문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런 직원. 네. 예. 좀 그 불통과 독선이 강화되는 쪽의 직원. 예. 저는 뭐 이분이 뭐 항상 나오는 평가들이 이분 뭐 좋다 싫다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하는 게 강단이 있다,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 말은 이제 타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이제 그 원칙이 이번 최근에 어떤 논란 때문에 아,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둥글둥글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죠. 예, 네. 그렇죠. 지금,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가 참 여러 가지 발언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뭐 그런 뭐 보상 요구할 필요 없다 이런 것, 또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드러난 역사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드러난 뭐 군 복무 중에 대학원 다닌 것들, 뭐 기타 등등해서 또 문창극 칼럼으로 쌓아놓은 말과 글에 이런 빚들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정말 내일은 또 이분에 대해서 뭐가 나올지 참.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그런 심정인데 이분이 또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극단적인 좀 친일 성향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는 국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전력이 있어서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이 총리를 맡게 되면은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외교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런 쪽으로 대해서? 뭐 일단은 외교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일본의 어떤 과거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노선이라는 게 그게 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계속
권력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총리 지명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주변국들에게 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외교를 주로 맡는 곳이 이제 총리가 아니거든요. 네. 예, 일단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상 외교라는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이 이제 주요 전진 포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총리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관여를 안 하시면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웃에는 한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혼란되는 사인을 받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한 사람 또 우려되는 또, 예, 그 장관 지명자가 있는데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그 이병기 전 주일대사죠. 이분의 경우도 과거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의 전달책으로서 또 혁혁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문창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액바지 무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창극으로 좀 이병기 국정원장 지명자 건을 좀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워낙에 이분의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병기 씨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병기 지명자의 경우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뭐 국정원장 이분도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분쟁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전임 이제 남재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강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어떤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굉장히 밋밋한 수준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병기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이제 국정원 근무도 경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포지셔닝이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타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곳 속에서 아마 인사청문회까지는 이 과거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제 이제 귀국하면서 했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춰봐가지고 과거의 어떤 자신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부정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국정원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실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야당의 어떤 반발 강도 같은 건 달라지는데 한 가지 이제 뭐 특이할 거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그 말 맡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어쨌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730 재보선이 현재까지 14곳으로 지금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야의 아주 거물급 정말 과거에 좀 흘러간 옛 노래이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미니 총선급이 됐단 말이에요. 14곳이니까요. 근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관심이 좀 집중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출마 예정자로 오르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게 최대한 16곳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예, 이번 26일 날 이제 서울 서대문이랑 충남 서산 태안 이제 두 곳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이제 한 곳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두 분 다 당선 모형인데 이제 확정이 되면은 16곳까지 늘어나는데 한 곳이 될 수 있고 두 곳이 될 수 있고 아마 16곳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예상들이 많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막 언론에서 서울 동작을에 대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랬죠. 이게 아마 만약에 서대문을이 추가가 되면은 좀 이게 좀 분산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이 14곳, 16곳 중에서 수도권이 최대 한 7곳 정도가 될 건데,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한두 곳하고 이제 수원의 을병정 3곳, 이 정도가 좀 가장 어떤 최근의 사건의 어떤 여론에 따라 가지고 표심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와 다르게 이제 여당이 우세 지역이면 여당 우세, 호남이면은 뭐 호남 우세, 그러니까 야당 우세 지역이면은 이 야당이 우세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뭐 최대한 15, 16곳 중에 이제 호남 같은 경우 한 4곳이고 영남 2곳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여야가
각각 한 2곳, 4곳씩은 우서 지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재보선이 치러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국회 의석이 이제 284명이 되는데 여기서 야당이 만약에 16곳을 다 쓸어야지 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참. 좀 얘가 숫자를 얘기하니까 약간 또. 약간, 네,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730 재보선 공천을 두고 벌써부터 약간의 잡음, 어떤 공천에 대한 시각 차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중심에는 손학규 고문과 안철수 현 대표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자님? 먼저 거기 앞서 여당 쪽만 얘기해 보면 여당은 지금 일단 문창극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보선에 내보낼 수 있는 인물들이 이미 거의 짜여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주로 바람보다는 이제 조직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전직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전직 의원이라든가 이런 진영을 가지고 이제 후보를 짜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는 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려면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신진에게 좀 참신한 이미지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한번 새 정치에 한번 기대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그런 반면에 아니 무슨 소리냐. 특히나 이제 재보선 같은 경우는 휴가철에 투표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바람이 제대로 일어나겠느냐. 이런 지역일수록 좀 지명도 있는 그런 중전들을 차출해가지고 해야지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문의가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일단은 현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신진을 많이 좀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쪽에 우정이 깔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다이나믹 코리아 한 주간의 정치 이슈 돌아보고 있는데요. 매주 제가 송 기자님 전화 연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이 변화무쌍한 우리나라다. 또 우리 정치다. 이런 것들 많이 느껴요. 네. 그렇죠. 기자님 동의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참 오늘 얘기해 주신 상황 중에 다음 주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기자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방송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 아름다운 성재 PD와 카톡으로 회의를 하면서 아니 문창극 씨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참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이제 알아서 물러나셔야 할 만큼 엄청난 이런 구설과 비리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버텨주실 줄 저희는 몰랐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창극 사퇴권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좀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참 다사다난한 우리 정치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흥미진진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처럼 공정 언론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치에 항상 눈을 떼지 않는 이런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정치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김선혜 시사돌직구 오늘 안녕.